평론가님. 일단 뭐 96년에 만들어진 회사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네. 그다음에 이제 세계 그 포춘 500대 기업 중에서 이 기업이 차지하는 그 위상이 한 122위 정도 됩니다. 네. 근데 그게 어느 정도냐면은 사실 우리나라 포스코라든지 LG전자가 약 200권 순위, 200권 안에랑 200권 밖에 약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를 갖다가 대충 짐작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중국 내에서는 뭐 이분이 이제 그 설립자죠. 이분 같은 경우가 회장 같은 경우가 뭐 부호 3대 부호 안에 든다는 정도로 네. 돈이 많은 분이다. 뭐 보통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이제 부동산 그 개발업이라는 게 네. 사실 중국 경제에서 차지하고 있는 위상을 갖다가 우리들이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경제를 갖다가 보통 시멘트 경제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인프라 건설, 특히 건설 부분에, 토목 건설 부분의 어떤 성장이 사실은 뭐 중국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한 30% 정도에 이를 정도로 네. 어떻게 보게 되면 중국의 고도 성장 뒤에는 바로 이런 어떤 건설, 이런 어떤 붐들이 함께 왔던 게 현실인 거고요. 그렇게 이제 급성장을 하다 보니까 네. 사실은 부채가 이제 엄청납니다. 사실 헝다그룹만 해도 부채 규모가 뭐 한 350조 정도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일단 이게 피부에 와닿지는 않죠. 근데 이제 사실은 350조 원 정도면은 네. 베트남 GDP랑 맞먹는 정도고요. 네. 이 헝다그룹만 이 정도이고요. 사실은 중국 부동산 그 디벨로퍼들, 개발업체의 총 부채가 한 9,700조 원 정도 됩니다. 이게 상상이 안 가죠. 그러니까 중국 GDP의 거의 한 50%를 차지하는 정도고 네. 중국의 그 신용대출 잔액의 한 28% 정도를 이 부동산 개발업체들이 어떻게 보게 되면 독식했다? 보통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헝다그룹의 파산이라는 거는 네. 파산 위기라는 거는 지금까지 쌓아올린 어떤 중국 경제의 어떤 성장 네. 그게 이제 새로운 쪽으로 가기 위한 어떤 이게 뭐 적절한 표현인지는 모르지만 몸부림의 일종이고 반드시 한 번은 겪어야 될 이제 성장통이라고 보통은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어떤 중국의 규제 조치 때문에 사실은 중국의 이제 부동산 개발업체들이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는 건 사실인데 이게 사실은 그런 어떤 중국의 규제 조치 자체가 네.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미 조금 늦은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일단 뭐 전 세계 금융시장은 헝다그룹의 어떤 파산 위기설이 약간 좀 잠잠해지면서 네. 봉합수순으로 들어간 것 같지만은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지는 않거든요. 중국의 부동산 개발업체들이 그 해외에서 빌린 부채, 그러니까 달러 표시 보통 채권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그게 한 1,000억 달러 정도 규모가 돼요. 근데 이게 뭐 중국의 그러니까 중국의 이거 외환 보유고가 한 3조 달러 정도 되니까 1,000억 달러면 뭐 별거 아니냐라고 보통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그 중에 한 2조 5천억 달러는 사실은 유동성이 급격히 떨어지는 그 달러 표시, 달러를 갖고 있는 거고요. 가령 뭐 미국의 국채라든지 이런 걸 갖다가 쉽게 팔아가지고 현찰화 시킬 수가 없는 거 네. 아니겠습니까? 쓸 수 있는 유동성이라는 게 한 5천억 달러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중에 1,000억 달러면 엄청난 거죠. 그 5천억 달러로 원자재도 수입을 해야 되고 석유도 수입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이 위기를 갖다가 네. 중국의 어떤 정부가 잘 수습을 하지 못한다면은 중국의 최소한 어떤 유해한 이익의 가능성은 상존한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게 뭐 합리적인 추론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군요. 자, 보통 신흥국들이 어떤 그 경제가 커나가는 과정에서 이 같은 부동산 개발 등등으로 동력을 얻어서 성장을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사실 그 과정을 거쳤고요. 이러한 과정에서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한 수순 가운데 하나로 지금 부동산 관련 규제 등등이 강화가 되고 이런 가운데 이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 하지만 그 규모가 워낙에 중국 경제 덩치가 크다 보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그 차원을 넘어서는 규모로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한번 좀 감을 좀 갖고 볼 수 있게 교수님께도 좀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릴게요. 355조라고 얘기하시면은 우리나라 그 연 예산이 500조 정도잖아요. 예. 상당히 큰 규모인데 우리 왜 대마 불사라고 해서 이런 큰 예. 기업은 망하지 않는다고 네. 들었었는데 어떤 위기길래 지금 이렇게까지 내몰린 겁니까? 지금 가장 큰 위기는 첫 번째가 이제 시진핑 주석이 네. 중국이 지금까지는 성장 위주였습니다. 덩소평이 과거에 집권하고 난 다음에 덩소평이 중국이 일단 좀 잘 살자, 뭐 흑모백모라 그래서 고양이가 쥐만 잘 잡으면 되지, 뭐 검은지든 흰지든 상관없다 이렇게 해서 성장 중심으로 해왔습니다. 그래서 네. 과거에 중국의 연평균 성장률이 8%에서 10%까지 고도 성장을 했습니다. 네. 지금 현재 GDP 규모로 봤을 때 미국이 한 22조 달러, 중국이 16조 달러입니다. 세계 2위로 올라왔죠. 지금 한국이 지금 2조 달러거든요.
GDP 규모로 봤을 때 이제 일본이 한 5조, 독일이 한 4조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국이 발달한 겁니다. 중국도 그 와중에 등소평에 하면서 집권하면서 굉장히 성장 위주로 해왔는데 시진핑 주석이 2019년도에 최근 또 2019년도가 최근에 들어서 더 이상 성장보다는 이제 분배 위주로 하겠다. 이제 우리가 충분히 고도 성장을 했으니까 이제 빈부격차를 좀 줄이고 두 번째는 부동산에 대해서 대출을 좀 규제하겠다. 지금 우리나라도 이제 부동산 집값이 너무 많이 올라서 이게 규제를 하고 있지만 중국도 이미 선제적으로 먼저 부동산에 대한 대출 규제를 실시했습니다. 이게 지금 150만 명이 이 흥다그룹의 아파트 분양을 위해서 우리가 보통 아파트라고 하는 것은 자기 돈으로 땅을 파고 계약을 하는 거거든요. 중도금을 넣으면 그걸로 집을 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잔금은 한 20% 정도 내서 입주하게 되는 건데 이 흥다그룹이 150만 명한테 벌써 이미 계약금과 아파트에 대한 계약금을 받아서 짓고 있었고 여기가 흥다그룹이 부동산만 개발한 것이 아니라 전기차 사업에도 진출을 했다. 그다음에 새로운 산업에도 진출하겠다. 뭐 테마파크도 하겠다. 이렇게 4개의 분야로 다양한 분야에 진출하다 보니까 이 자금이 부족하게 된 겁니다. 보통 우리가 자동차라고 하는 것은 내연기관의 자동차 부품 한 3만 개 정도가 필요하고 전기차는 100만 개 정도가 필요합니다. 이와 같이 굉장히 많은 전기 자동차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기업만 있어야 되는 게 아니고 부속품이 그러니까 주변이 같이 성장해야 되는데 이렇게 자금 조달이 어려웠던 거죠. 그래서 과도한 부채라든지 또 중국에서의 부동산 과다한 대출에 대한 정지라든지 이런 것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면서 흥다그룹이 위기에 직면했다. 제가 경험해 보니까 부도 얘기가 한번 나오면 한 70% 기업은 대개 부도가 나더라고요. 우리나라도 그렇고 중국도 마찬가지다. 왜 그런가 하면 새로이 아파트 분양받는 사람들은 이번에 흥다그룹 같이 위기에 직면한 기업은 더 이상 계약을 하려 하지 않을 겁니다. 분양은 또 신청하지 않을 거고 지금 흥다그룹이 350조 부채 중에 중국의 금융기관이 130개가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관련된 금융기관들은 대출해 주기가 굉장히 꺼려할 것이고 대출 안 해줄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지금 상환해야 되는 금액이 올 연말까지 50조를 갚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더 이상 대출이 상환이 연장 안 된다 그러면 더 큰 위기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흥다그룹 위기 어떠한 상황이고 또 어떠한 규모인지까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럼 이제 앞으로 어떻게 전개가 되는지 이 부분을 짚어봐야 되는데 이런 뉴스 많이 보셨을 겁니다. 혹시라도 2008년도에 있었던 글로벌 금융위기가 재현되는 게 아니냐. 왜냐하면 그때도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파생 금융상품의 문제가 불거지면서 결국 우리의 경제도 상당히 침체되는 위기를 맞았었는데 이번엔 어떻게 될지 이 부분이 아마 궁금하실 겁니다. 교수님 어떻습니까? 저는 뭐 이게 그렇게까지 위기를 안 갈 겁니다. 우리가 2008년도 리만 브러더스 사태 때 환율이 1,600원까지 갔었어요. 지금 현재 1,285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그 정도까지 위기는 안 왔지만 한국도 철저하게 대비는 해야 되겠다. 일단 리만 브러더스 사태 때는 우리나라가 한미 통화 스와프를 가지고 불을 껐습니다. 그 당시에 환율이 1,600원까지 오르면서 굉장히 큰 위기가 있었는데 우리나라는 그 당시에 이제 1,600원을 고점으로 해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1,200원 정도를 계속 유지하다가 최근에 들어서 이제 흥다그룹 파산 위기가 나오고 또 우리나라도 보면 외환보 유고가 충분하지 않은 나라입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4,500억 달러가 외환보 유고가 있는데 GDP 대비하면 25%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국제금융시장에서 우리가 좀 취약한 분야에 있고 흥다그룹 같은 경우에 리만 브러더스 사태는 투자은행입니다. 미국이 당시에 2008년도에 금융위기를 맞았을 때 어떤 기업을 파산시킬 것이냐, 리먼 브러더스를 파산시킬까 아니면 AIG 생명을 파산시킬까 하다가 리먼이 좀 작다고 생각해서 파산시켰거든요. 그래서 이제 청산을 시켜버렸죠, 아예. 그래서 이제 리만의 이게 투자은행입니다. 보통 은행이라고 하는 것은 두 분류가 있는데 하나는 투자은행이고 하나는 상업은행입니다. 우리나라는 투자은행이 없고 상업은행만 있는 거죠. 돈을 예금을 받고 대출해 주는 것이 상업은행이고 투자은행은 자기 돈으로 투자를 하는 겁니다. 뭐 골드만삭스나 모건 스탠리 같이 세계적인 은행은 다 투자은행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또 두 번째는 전 세계에서 기축통화 역할을 하는 달러가 60%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위안화는 3%밖에 비중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흥다그룹의 파산을 하더라도 국제금융시장에서 결제되는 비율 위안화 자체가 3% 정도밖에 안 된다. 그래서 크게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전망하고 있고 두 번째는 주식시장입니다. 주식시장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60%입니다.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4%.
우리 한국은 전 세계 주식시장에서 1.6%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헝다그룹 자체가 규모는 굉장히 크지만 전 세계 주식시장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아직 낮다. 위안화 결제 비율도 한 3%고 주식이 차지하는 비용도 4%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뭐 과거와 같이 그렇게 큰 네. 여파는 오지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전망합니다. 그렇군요. 자, 글로벌 금융 위기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런데 또 이 부분이 궁금하기도 합니다. 중국 경제에서 워낙에 이 헝다 그룹이 차지하는 비중이 좀 있다 보니 중국 경제에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하게 될지, 예를 들어서 중국 정부의 규제로 인해서 촉발된 만큼 정부가 나서게 될 것인지 이 부분도 관심을 갖고 보게 되는데 평론가님 어떻게 정리가 될까요? 두 가지 면으로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중국 정부가 내세우는 정책 중에 가장 큰 우선순위를 차지하는 게 바로 공동부유 아닙니까? 뭐 다 같이 잘 살자라는 개념이에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헝다그룹 같은 경우에는 비즈니스가 잘 될 때는 어떻게 보게 되면 그 이익을 갖다 독차지하면서 성장을 해온 기업들을 갖다가 네. 왜 상황이 어려워지니까 정부가 지원을 하느냐. 가령 뭐 그게 구제금융을 해준다거나 하는 경우는 이게 공식적으로 사실은 그렇게 된다라고는 자신들이 내세우는 제1의 정책과 모순되는 측면이 있거든요. 따라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질서 있는 파산을 택할 것 같아요. 가령 네. 이걸 갖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나서는 게 아니라 각 지방정부 차원에서 역시 뭐 지방정부 차원에서 그 구제 비용을 하든지 아니면 뭐 파산 절차를 시행을 하든지 아니면 일부 국유화를 하든지 간에 그런 어떤 지방정부의 차원에서 아마 수습에 나설 것으로 보이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특히 이제 무질서한 파산의 어떤 위험성이 굉장히 작은 이유는 궁극적으로 뭐 내년 2월에 동계올림픽이 있는 거고요. 지금 시진핑 사면임을 갖다가 내세우고 있는 거고. 네. 그다음에 그 공산당의 어떤 지도부 교체 뭐 이런 쪽도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런 거를 내세우면서 그런 게 이제 앞으로 얼마 안 남았는데 지금 이 상황을 갖다가 무질서한 파산을 택함으로써 어떻게 보게 되면 금융 안정성, 금융 시스템을 갖다 혼란에 몰아넣고 네. 뭐 성장률을 갖다가 어떻게 보게 되면 뭐 급격한 둔화라든지 이런 식으로는 이제 내몰지 않을 거라는 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일단 합리적인 판단 네. 같아요. 다만 중국의 지금까지 어떤 성장이라는 건 부동산 개발이라든지 인프라 개발, 네. 시멘트 어떤 GDP 성장에 기댄 측면이 많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일시에 좀 하락하는 측면이 되면서 중국의 경제 전체적인 어떤 성장률 측면에서는 약간의 하락 위험이 있는 거는 분명한 사실이다. 그래서 뭐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경우는 올해 성장률 같은 경우 중국은 한 8.3%에서 한 8.0%로 내렸고요. 내년도 한 6.2%에서 5.3%로 내렸으니까. 근데 이게 사실 6.2%, 5.3%로 내린다는 거는 굉장히 크게 내려지는 거거든요. 이 부분이. 이제 또 한 가지 이제 주목해서 봐야 될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런 어떤 질서 있는 파산을 택한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신용 경색은 일정 부분 불가피할 거기 때문에 그 김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네. 그런 어떤 그 일반 기업들, 특히 이제 굉장히 위험에 처한 기업들, 특히 이런 어떤 드러난 부채 말고도 사실은 이제 중국의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드러나지 않은 부채들이 엄청나게 많은 게 현실이거든요. 만약에 이런 부분들이 수면 위로 조금씩 올라오기 시작하면 신용 경색이 진행이 되면서 네. 사실은 중국 경제의 안전을 갖다가 마냥 담보할 수는 없지 않느냐.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우리나라 경제 사실 중국과 많이 밀접하게 움직이는 측면이 많습니다. 수출도 이쪽으로 많이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 경제가 가라앉을 경우 우리 경제도 분명히 영향을 미치게 될 텐데 어떤 점들을 좀 주의 깊게 봐야 될까요, 평론가님? 지금 일단 중국의 리스크 쪽에서는 가령 뭐 주식형 펀드라든지 이런 네. 쪽을 갖다가 굉장히 염려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런 쪽은 이제 사실은 뭐 유출액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고 사실 헝다 문제가 최근에 와서 불거진 거지만은 이게 사실 불거지기 시작한 건 한 1년 정도 됐어요. 네. 그 중국의 뭐 유령 도시들이 막 그냥 빈 아파트들 막 그 도시 전체 하나가 그냥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 폭파시키는 장면들도 뭐 심심치 않게 TV라든지 이런 쪽에서 뭐 나오기도 했었는데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알려진 사실이기 때문에 사실 이 뭐 펀드라든지 개인적으로는 그 펀드라든지 이런 쪽은 별로 그렇게 큰 염려를 안 합니다. 다만 이제 우리나라의 전체적인 어떤 산업이라든지 금융시장 자체가 중국과는 이제 커플링 된 것이 사실이거든요. 네. 따라서 중국 경제가 침체를 하게 되면은 그게 이제 뭐 철강을 비롯해서 뭐 자동차든 아니면 반도체든 어느 부분이든지 간에 일정 부분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만약에 중국에서 어떤 외환위기 가능성이 불거진다라고 하게 되면은 사실은 한국의 금융시장도 마냥 안심할 수는 없는 형편일 거다. 지금은 봉합될 것 같지만 사실은 그래서 굉장히 주의 깊게
중국의 금융시장이라든지 자본시장을 네. 갖다가 유심히 봐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고 봅니다. 아,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가장 최악의 상황, 이 헝다그룹 파산을 가정했을 때 우리 금융당국은 어떤 부분을 좀 들여다봐야 됩니까? 저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봅니다. 네. 첫 번째는 개인이 해야 될 일과 정부가 해야 할 일이 있는데요. 네. 정부는 일단 우리나라 외환보유고가 4,500억 달러입니다. 우리나라 GDP 대비 25%니까 굉장히 낮은 수준이고, 인도와 인도네시아, 브라질이 이제 프레자일 파이브라 그래가지고 부도나기 쉬운 국가 5개가 있습니다. 네. 터키와 남아프리카 공화국도 포함되어 있는데 이 나라들은 GDP 대비 한 16%밖에 GDP 외환보유고가 안 돼 있고, 저는 이제 정부 당국이 해야 되는 것은 대만은 GDP 대비 외환보유고가 90%입니다. 홍콩 120%. 그러니까 이제 홍콩, 싱가포르 전부 다 100% 넘을 정도로 외환보유고를 충분히 비축해 넣었다. 그다음에 우리나라 전체 외환보유고 4,500억 달러 중에 현금 6%밖에 안 됩니다. 전부 다 미국의 국채라든지 채권으로 사놨거든요. 그래서 미국이 외환보유고 자체를 한 30% 정도는 현금 비중으로 좀 높여야 되겠고, 두 번째는 외환보유고 자체도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경상이익이 좀 계속 흑자거든요. 그러니까 이 상황이니까 외환보유고를 좀 더 비축해서 올려놓자. 네. 그것이 제일 대안이다. 두 번째, 우리 개인이 해야 되는 것은 달러를 살 필요는 없고요. 저는 제일 좋은 방법이 미국 주식을 사라. 우리 전 세계에서 주식의 60%가 미국이 차지하고 있고 한국은 1.6%밖에 차지 안 합니다. 그래서 내가 달러의 환율이 오를 것을 대비해서 달러를 보유하는 것보다는 미국의 애플이라든지 뭐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우량한 주식을 하는 것이 환율 대비해서 제일 좋은 방법이다. 우리나라 국민연금이 전체 자산이 900조인데요. 거기에서 해외 주식이 차지하는 비중이 한 15%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 주식과 한국 주식의 비율을 하시면 6대4 정도로 미국 주식의 60%, 국내 주식의 40%를 투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개인들도 투자하는 비용 한 6대4 정도로 국민연금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낮추어서 미국의 한 60%, 한국의 한 40%를 해서 한국 중심의 투자를 하는 것보다는 미국도 한 반반씩 섞어서 하고, 우리가 20년 기준으로 종합주가 지수가 제가 정권회사 입사한 94년도 1000포인트였어요. 그러니까 27년이 지나서 겨우 지금 3000이니까 3배 올랐거든요. 같은 기간에 이제 미국이 나스닥이 30배가 올랐고, 같은 기간에 애플이 한 1000배 올랐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미국의 우량한 주식의 환율에 대해서도 위험을 회피할 수 있고 투자에 대해서도 좋은 대안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이 기회에 투자 포트폴리오도 다시 한번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이런 조언까지 해주셨습니다. 알겠습니다.